보통 과학책이나 이런 걸 보면요. 동물이 죽어서 화석이 되는 과정이 나오죠. 저게 어떻게 나오죠? 동물이 이렇게 누워있죠. 네. 낮잠 자는 듯이 이렇게 누워있습니다. 그러면은 퇴적물이 이불 덮이듯이 막 와요. 그래서 오다가 정신 차리면 뼈가 돼 있죠, 나중에. 근데 현실은 책과 다릅니다. 동물이 일단 죽어있다 생각해보세요. 일단 이쁘게 죽어있을까요, 과연? 배 보이고 죽어있겠죠, 그죠? 그러면 냄새 맡고 조그만 육식동물들이 와요. 막 먹습니다. 나중에 더 큰 동물들도 오죠. 꼬리 잘라갑니다. 인경이 날아와서 막 눈 파먹고 날아가고, 덩치 큰 초식공룡이 물 마시러 왔다 실수로 밟고 가고, 비가 많이 내리면 물에 이어가지고 씻겨 내려가고 무거운 뼈들만 남고 그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뼈들이 그렇게 온전하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건 도마뱀의 경우긴 하지만은 보통의 공룡들은요, 골반의 일부라든지 심한 경우는 이빨 몇 개에다가 척추뼈 2개 이런 식으로밖에 발견이 안 돼요. 이렇다 보니까는 공룡을 연구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건 공룡이 아니지만은 2년 걸렸다 했잖아요. 자, 집채만한 공룡은요, 이거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한 마리만 발견되면 모르겠지만은 이 사진처럼 뭐예요?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공룡이 홍수에 떠밀려 와가지고 한꺼번에 묻힌 경우는요, 답이 없죠, 그죠? 이건 지금 중국 산둥 지역에서 발견된 공룡 화석지인데요. 여기 사람 보이실 거예요. 이거 나뭇가지가 아니에요? 예, 다 뼈예요? 다 뼈입니다. 공룡 뼈들이에요. 골싹기를 이용해가지고 다 좀 파낸 건데. 대단하다. 여기서 일하시는 분 한 분을 아는데 여쭤봤어요. 이거 다 연구하는데 몇 년 걸릴 것 같냐 했더니, 야, 이거 300년 걸릴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부럽기도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공룡 화석들이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역시 중국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자, 오늘날 과학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생물학적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건데요.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혹은 200년 전에 살았던 과학자가 이걸 발견했다 생각해 보세요. 과연 제대로 복원을 했을까요? 복원 못했겠죠. 자, 제가 옛날에 과학자들이 공룡을 어떻게 복원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00년 전 19세기 초반에 기디언 맨텔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영국에서. 이분은 원래 본업은 이제 시골 의사였고요. 취미로 이제 화석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일을 했어요. 이분의 사모님이 메리 맨텔 씨인데 그렇게 사이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왕진을 가면 따라가셨거든요. 따라가시다가 어느 날 도로 공사 현장에서 이빨 화석들을 발견했습니다. 초식공룡 이구아노돈이라고 하는 애의 이빨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공룡이란 존재가 밝혀지기도 전이었어요. 학계에 보고됐던 화석 중에 이렇게 생긴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멘텔은 속으로 생각을 했죠. 아, 이걸 내가 학계에 보고를 하면 나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동물들의 이빨들을 비교했는데 이빨이 유사한 동물을 찾아냈어요. 그 동물이 뭐냐면요, 이 동물입니다. 이구아나라고 하는 도마뱀이에요. 이 도마뱀의 박제가 자연사박물관에 들어와서 이제 멘텔이 이걸 비교를 하게 됐는데, 이빨을 보니까요, 이빨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네. 공룡 이빨이 약간 다이아몬드 형태였거든요. 이구아나의 것도 똑같이 다이아몬드 형태였어요. 그래서 아, 이 이빨의 주인이 도마뱀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멘텔은요, 처음에.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뭐였냐면요, 크기였습니다. 몸 길이 2m 되는 이구아나의 이빨은요, 크기가 커봤자 몇 밀리미터밖에 안 돼요. 1mm, 2mm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자기 부인이 선물로 해준 그 이빨은요, 손바닥만 했습니다. 엄청 큰 파충류의 이빨이라는 걸 의미했죠. 그래서 멘텔이 이 이빨을 가지고 동물의 외형을 복원을 했는데요. 복원한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공룡의 모습과 좀 많이 달라요. 도마뱀이죠, 도마뱀. 꼬리가 완전 길고. 그래서 멘텔은요, 아, 이게 도마뱀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학계에 보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요.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프랑스에 되게 유명했던 해부학자인 조르주 퀘비에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가 이제 도마뱀이라 해석했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봐주라.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조르주 퀘비에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데요, 영어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답장을 다 프랑스어로 했습니다. 멘텔은 영국 사람인데 프랑스어를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사전을 보고가면서 일일이 번역을 했는데 번역을 제대로 못했어요. 조르주 퀘비에가 이 이빨을 보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아, 이거는 잘은 모르겠지만 코뿔소처럼 굉장히 큰 동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썼는데 멘텔이 이걸 잘못 해석을 합니다. 큰 코뿔소 같은 동물이라고. 그래서 멘텔이 당황했죠. 아,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도마뱀인데 코뿔소라니. 그래가지고 고민한 끝에 어떻게 했냐면요, 복원도를 조금 수정을 합니다. 자기가 그린 이구아노돈의 코에 뿔을 넣었어요. 물론 이제 멘텔의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막 태클을 걸 만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때 당시 공룡을 제대로 연구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발견 때문에 나름 유명해졌고요.
그의 이 복원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구아노돈이라는 공룡을 처음으로 복원을 하게 됩니다. 시멘트를 이용해가지고 실물 크기로 복원을 해서 전시를 해놨어요. 예, 저 위에 보이시죠? 코에 뿔을 얹힌 상태로 지금 전시가 돼 있는데 지금도 가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멘텔이 이런 발견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벨기에에서 온전한 전신 골격의 이구아노돈의 화석이 나왔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코에 뿔이 없죠? 코에 있던 뿔이 원래는 뭐였냐면은 엄지발톱이었어요. 예. 자, 이구아노돈만 이렇게 순환을 겪었던 건 아니에요. 복원할 때. 이게 지금 메갈로사우루스라는 육식공룡인데요. 티라노사우루스 되게 유사하게 생겼죠? 크기는 코뿔소랑 비슷합니다. 발견된 부위가 근데 턱이랑 뒷다리 일부랑 그다음에 골반밖에 없었어요. 원래는 저게 두 발로 걷는 육식공룡인데 그때 당시 과학자들은요. 덩치가 크면 무조건 네 발로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덩치 큰 동물이 해봤자 하마, 코뿔소, 코끼리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그냥 이런 식으로 네 발로 걷게끔 복원을 해버렸습니다. 몸은 코끼리의 몸인데 발바닥은 또 곰이죠. 머리랑 꼬리는 악어고요. 이런 식으로 복원을 했다가 한 19세기 중반에서 후반 넘어갈 때쯤에 영국의 과학자들이 미국에 넘어가서요. 온전한 공룡의 골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는 또 앞다리, 뒷다리가 다 발견이 됐거든요. 보니까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기네. 그러면은 얘네들 중에 일부는 그래도 두 다리로 걸었겠구나라는 걸 이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복원한 공룡이 이건데요. 근데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도마뱀, 거북이, 악어 이런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을 다리를 보시면요. 다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리가 다 이러고 있어요. 쪽벌 아저씨들처럼 다리가 다 이렇게 쪽벌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요. 잘 못 움직여요. 여기서 저기까지 움직이는데 다리가 이렇게 달려있다 보니까는 몸 전체를 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이동하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애들이 약간 좀 굼뜨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공룡은 좀 다른 다리를 갖고 있었어요. 다리가 아래로 뻗어 있죠. 사람의 다리랑 비슷해요. 이런 다리를 갖고 있는 동물들은요. 재빠른 동물들이 다 갖고 있는 다리예요. 당시 과학자들은 약간 멘붕에 빠졌습니다. 공룡은 파충류인데 굼뜬 동물이어야 되는데 다리는 또 민첩한 동물의 다리를 갖고 있고 약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굼뜬 동물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꼬리를 끌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보이시죠? 그때 당시 복원된 공룡들을 보시면요. 되게 어정쩡해요. 다리는 막 엄청 빨리 나가고 싶어 하는데 몸이 안 따라줘요. 앉아있는 공룡도 되게 웃기죠, 보면은. 개구리 뒷다리. 예, 개구리 뒷다리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뒤로도 공룡의 모습들이 많이 변하긴 했어요. 그래서 특히 독일 과학자들은요. 공룡은 파충류다. 다리가 아래로 뻗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이런 식으로 다리를 쪽벌로 만들었어요. 다 배를 끌고 있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목긴 공룡들은요. 초식동물이다 보니까는 배가 엄청 커요. 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되게 긴 장이 필요로 하거든요. 배가 많이 볼록합니다. 근데 이 배를 가지고 쪽벌인 자세에서 다니잖아요. 3m짜리 구덩이가 필요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한 발자국 움직이고 파고 이러고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미국 과학자들이 반박을 해가지고 다시 고쳐지게 돼요. 다리가 다시 아래로 뻗어 있게끔. 이런 식의 복원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생물학적 지식이 별로 없다 보니까는 이런 식의 실수를 했던 건데, 근데 가끔 과학계에서는요 이런 사람도 나와요. 자기가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조작을 하는 과학자들이 있죠. 나쁜 과학자들이 있는데요. 고생물학계에도 이런 과학자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벨기에 왕립자연사박물관에서 일했던 루이스 돌로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요 멘텔이 발견했던 이구아노돈 있죠. 이 친구를 처음으로 이게 제대로 복원을 시도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분 작업실의 모습인데 저런 식으로 복원을 하는데 복원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공룡 다리는 아래로 뻗어 있다 했죠. 민첩한 동물의 다리를 하고 있다 했죠. 다리 구조상 아래로 뻗어 있기 때문에 아래로 딱 했는데 꼬리가 이상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원래 도마뱀을 연구했던 사람이라서 파충류하면 무조건 꼬리를 끌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리를 이렇게 세워놓고 보니까는 꼬리를 끌 수 있는 게 아니라 꼬리가 아예 땅속으로 그냥 파고드는 꼬리였던 거예요. 게다가 이런 공룡들 꼬리가 되게 뻣뻣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은 사실 자세를 바꿔야겠죠, 그죠? 엉덩이를 더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하고요. 어떻게 했냐면요. 꼬리뼈를 부러뜨렸습니다. 수십 마리의 꼬리를 다 부러뜨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박물관에 세워놨어요. 한 사람이 공룡 꼬리를 부러뜨린 다음에 전시를 하다 보니까는 너도 나도 다 그냥 그게 보기 좋아가지고 공룡 꼬리 하며 골반 다 탈골시켜가면서 복원을 다 해버렸어요. 다 꼬리를 다 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봤던 공룡식 보면 다 공룡들이 꼬리를 끄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상식. 네, 잘못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1979년도에 우리가 지금까지 공룡을 잘못 복원했었구나라는 걸 알아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거든요. 미국 예일 대학교의 존 오스트롬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공룡의 꼬리뼈를 연구하다가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공룡 꼬리뼈를 자세히 봤더니 뼈로 된 힘줄들이 있었어요. 이게 오리주둥이 공룡이라고 하는 공룡의 꼬리뼈인데요. 위에 보시면은 지금 화살표로 표시한 것들 보이죠? 저게 다 힘줄이에요. 힘줄이 뼈가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 공룡들은 꼬리가 굉장히 뻣뻣했어요. 뻣뻣하다 보니까는 꼬리를 끌거나 이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자세를 교정해 보니까는 아 얘네는 몸을 수평으로 눕히고 꼬리를 들고 다녔다라는 걸 알아냈는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자기 가설을 좀 약간 지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다른 화석들한테 눈을 돌렸어요. 발자국 화석들을 봤는데요. 공룡들이 만약 실제로 꼬리를 끌고 다녔다면은 발자국과 발자국 사이에 꼬리 끈 흔적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어떤 공룡 발자국 화석을 보더라도 발자국 발자국 사이에 꼬리를 끈 흔적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우리가 지금까지 공룡을 잘못 복원했었구나라는 걸 이때 알게 됐고요. 공룡의 모습이 갑자기 확 바뀝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이런 식으로 복원이 됐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미지죠. 배 볼록하고 꼬리 끌고 있고 이런 이미지에서 몸을 수평으로 눕히고 꼬리를 들고 성큼성큼 걸어 다니는. 그래서 이런 이미지 변화 때문에 나중에 주라기 공원에서도 공룡들이 민첩하게 나오는 게 다 이분의 연구 결과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아니 지금까지 공룡의 복원도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기서 과연 더 바뀌지 않을까? 네. 자, 지금까지 공룡뿐만 아니라 다른 화석 동물들을 복원할 때 어떻게 복원을 했냐면요. 골격을 세운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근육을 입히고 가죽이나 털, 깃털들을 입혔어요. 옛날에 살았던 동물들을 복원하는 방식을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을 가지고 한번 복원을 해볼게요. 무슨 동물이죠 이게? 코끼리죠. 코끼리 너무나도 친숙한 존재인데 코끼리의 골격을 보신 분 계신가요? 골격이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요, 굉장히 홀쭉합니다. 코끼리가 되게 뚱뚱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뚱뚱한 게 살이 많아서 뚱뚱한 게 아니라 원래는 내장이 길이가 길어가지고요, 뚱뚱해 보이는 거예요. 원래 살은 원래 없어요, 코끼리는요. 귀도 뼈로 안 돼 있죠. 코끼리의 가장 큰 특징인 코도 다 근육이에요. 뼈가 없어요. 자, 코끼리가 다 멸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나먼 미래에 어느 과학자가 코끼리 화석을 딱 발견해가지고 야 이걸 복원해야지 하면은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코끼리의 모습이 나올까요? 아니요. 안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코끼리가 아니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토끼. 굉장히 귀엽죠? 복슬복슬하고 귀엽고 귀도 길고 뼈를 보면요, 일단 귀가 뼈가 없고요. 뒷다리도 굉장히 길어요. 앞다리가 짧고요. 이빨도 뾰족합니다. 육식동물처럼요. 얘를 뼈만 가지고 복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혀 다른 동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공룡이랑 실제 살아있던 공룡이랑 얼마나 같았을까요? 굉장히 달랐을 가능성이 크죠, 지금. 그게 왜 그러냐면요. 몸이 단순히 그냥 뼈랑 근육, 가죽만 돼 있는 건 아니죠. 각종 연골이라든지 이런 게 잔뜩 있어요. 지방도 있고요. 그래서 고생물학자들이 최근에 이걸 알아냈어요. 동물의 외형이랑 골격이랑 꼭 겉모습이 같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또 공룡의 모습이 또 변하기 시작했어요. 자, 초식 공룡인데요. 파라사우룰로푸스라고 하는 공룡이에요. 보시면요, 목이 굉장히 가늘고 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복원을 했냐면은 이렇게 했는데 이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요, 예, 이런 식으로 살을 좀 더 붙여가지고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룡들이 더 통통해지고 있어요. 외형만 그런 거 아닙니다. 행위도 되게 특이한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자, 합성 아니에요. 이 염소들 지금 나무 위에 있습니다. 특별히 훈련받은 염소들이 아니에요. 지네들이 알아서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왜 염소들이 나무를 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많아요. 염소들이 주로 이제 사막에 사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위가 더 시원하다 보니까는 올라가서 이제 바람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다. 밑에 파리라든지 이런 곤충들이 많아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다. 어떤 과학자는 그냥 얘네들이 할 수 있어서 그냥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는 공룡들도 다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염소들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살 가능성 충분히 있죠. 그리고 오늘날 사자들을 보잖아요. 사자뿐만 아니에요. 표범 이런 동물들 보면은 다큐멘터리에서 보면요, 이 친구들 맨날 사냥밖에 안 해요. 사냥해가지고 얼룩말 물어뜯고 맨날 싸우고 이러는데 실제 아프리카에 가서 이런 동물들을 보잖아요. 잠만 자요. 사냥하는 시간 거의 많지도 않고요. 잠만 잡니다. 자, 오늘날 사는 포식 동물들이 계속 잠만 잔다면은 옛날 살았던 포식 동물들도 충분히 잠을 많이 잤겠죠. 티라노사우루스 하면 맨날 나오는 이미지가 뭐예요? 초식 공룡 발 뜯어먹고 싸우고 이런 이미지만 나오는데 그게 과연 티라노사우루스 실제 생활의 몇 퍼센트를 차지했는지 굉장히 적은 퍼센티지를 차지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면요, 싸우는 티라노사우루스 모습보다는 오히려 이런 이미지를 더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룡의 이미지가 변하는 거를 부드러운 공룡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모든 과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너무 상상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오히려 이런 상상력 덕분에 공룡의 세계가 좀 더 매력적인 세계가 된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쭉 봐온 거 보면은 상상력이 계속 첨가가 돼가지고 공룡을 해석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살아있는 모든 새들은요, 공룡 안에 포함이 돼요. 약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하자면요, 포유류에 속해 있는 동물이 뭐가 있죠? 김상중 씨도 있고요. 새끼를 낳는. 그죠? 저도 있고, 고릴라, 고래, 말, 코끼리, 박쥐, 그죠? 다 다르게 생겼어요. 다 다르게 생겼는데 우린 이들을 묶어서 포유동물이라 부릅니다. 포유를 정의하는 특징이 뭐냐면요, 젖을 만들어냅니다, 몸속에서.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선, 그러니까 젖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몸속에 있는 동물들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무릎 만지면은 뼈가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 척추동물 중에 무릎뼈 갖고 있는 동물 포유류밖에 없어요. 무릎뼈를 갖고 있고 몸 안에서 젖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동물들을 다 묶어서 우리는 포유류라고 불러요. 그런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조상어로부터 다 기원을 했거든요. 자, 공룡으로 넘어가 볼게요.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브라키오사우루스, 비둘기, 벌새, 오리, 펠리컨, 살로만 치킨. 치킨. 전부 다 골반에 구멍이 나 있고 거기에 허벅지뼈가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룡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미디어를 보면은 이런 뉴스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공룡이 진화해서 새가 됐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거 마치 포유류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는 표현이랑 같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은 포유류의 한 종류인데. 그래가지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공룡은 멸종하지 않았습니다. 멸종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학회에 가가지고 어느 교수님이나 박사님 모셔놓고 박사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공룡 멸종설 뭔가요? 그러면 자네 공부 좀 더 하고 오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직 멸종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때문에 그래요. 사람 때문에. 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바다새 종류의 30%가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세기 안에 전 세계 조류의 30%가 절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과학자들은 이러다가 공룡이 6,600만 년 전에 운석이 떨어진 건 맞긴 하는데 그때 살아남았긴 했거든요, 공룡이요. 그때 대멸종 사건은 살아남았지만은 우리에 의해 가지고 멸종하는 게 아닌가. 사실 공룡만 연구해가지고 이게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공룡뿐만 아니라 공룡과 함께 나오는 것들 있죠. 식물화석이라든지 물고기 화석, 거북이 화석, 그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과거의 환경을 복원을 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쭉 보면은 지구 환경이 어떻게 변하면서 생물들이 어떻게 진화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미래의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랑 이런 거를 지금 추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생물학이라는 학문은요, 과거를 연구하기도 하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미래를 추정하는 연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어떤가요? 물어보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오늘날 일어나는 그런 지구 온난화라든지 기후 변화 현상, 그거는 확실히 정상적인 자연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티라노사우루스라든지 멸종한 공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긴 하지만은 오늘날 살아있는 공룡들과 어떻게 하면 더 평화롭게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